안녕하세요. 지지리도 가족복이 없었던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남들은 명절 때마다 다 같이 모여 음식도 하고 어릴 적엔 친척집을 돌며 세뱃돈도 받고 심지어는 친척 어른들 잔소리가 듣기 싫어 명절이 싫기도 하던데 저는 어릴 적부터 친척집 한번 가는 게 소원이었어요. 아버지는 제가 9살 때 엄마와 이혼 후 소식이 끊겼고 엄마는 보육원 출신이라 이렇다 할 가족이나 친척이 안 계셨거든요. 그래도 유일한 가족인 엄마와 서로 의지하며 나름 평범하게 살았죠. 하지만 제가 27살 때 엄마마저도 그만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원인은 간암이었어요. 워낙 건강하셨던 분인데 지속된 복통으로 받은 병원 검사에서 간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으셨죠. 결국 엄마는 입원한 지 5개월 만에 제가 일을 하러 간 사이 병실 침대에서 쓸쓸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엄마의 장례를 치른 후 저는 원래 살던 천안에서 2시간여 떨어진 충남 다른 지방으로 직장을 구해 이사를 갔어요. 원래 살던 곳에 있으면 자꾸만 엄마 생각이 나서 힘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작은 회사에 취직하고 4년 뒤 회사 지인의 주선으로 저는 선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넉넉한 풍채에 사람 좋은 웃음을 짓던 그 남자가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 지역에서 꽤 크게 딸기 농사를 지으셨는데요. 7년 전에 경운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시다 그만 논두렁으로 추락을 하셨지 뭡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술 드시고 운전하지 말라고 잔소리를 하셨는데 듣는 척도 안 하시더니 그래서 전 술은 입에도 안 됩니다. 지금은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가 하시던 농사를 이어서 짓고 있어요. 남편은 무거운 가정사도 참 유쾌하게 풀어내던 사람이었어요. 그렇다고 사람이 마냥 가볍지만도 않았고요. 이런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고난이 닥쳐도 함께 웃으며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제게 프로포즈를 할 때는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정말 그 사람다웠던 말이라 지금 떠올려도 항상 웃음이 나네요. 혜경 씨가 좋아하는 딸기 제가 평생 먹게 해드리겠습니다. 참 순박한 시골 남자다운 청혼이죠. 저는 흔쾌히 승낙했고 홀어머니이신 시어머니는 처음 만난 날 저를 안아주시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쩜 이렇게 예쁘고 참한 아가씨를 우리 애가 데려왔을까. 현석이한테 시집 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앞으로 나랑도 엄마랑 딸처럼 그렇게 오순도순 잘 살아봐요. 사실 부모님이 없다고 반대를 하시거나 난색을 표하시면 어쩌나 많이 걱정했는데 저렇게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마음이 놓이던지요. 물론 가족 모두가 저를 환대한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가족에게 첫 인사를 갔던 자리엔 시어머니 외에도 남편의 누나나 여동생까지 온 가족이 모여 있었는데 남편의 누나, 그러니까 큰 시누이가 유독 저를 못마땅해 했거든요.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그럼 이 먼 타지에서 4년이나 혼자 살았던 거예요? 혼자서 외로웠을 텐데 혹시 같이 살던 남자가 있었던 건 아니야? 현석이 너 잘 알아보고 결혼하는 거 맞지? 누나, 말 좀 가려서 안 해? 혜경이 그런 애 아니야. 그리고 결혼한다고 내가 데려온 사람인데 그게 무슨 무례한 말이야? 숙희 너, 그게 무슨 못 배워먹은 말본새야. 내가 너 이럴까 봐 오지 말라고 한 건데 왜 기어코 쫓아와서 분위기를 흐리니? 어? 저는 속으로 경악을 했어요. 세상에 초면에 이렇게 무례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니. 제게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봐서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었지만 이미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었죠. 제가 고아인 건 맞는데 저 27살 때까진 저희 엄마 살아계셔서 옳고 그른 거 가르쳐 줄 어른 계셨고요. 4년간 남자 없이 혼자 산 것도 맞아요. 부모 없고 외로우면 남자랑 같이 살았을 거라는 건 도대체 무슨 발상이신지
뭐 남자랑 같이 동거했었어도 나쁜 일이라고는 생각 안 하는데요. 저는 저희 엄마한테 결혼 전에 남자랑 같이 사는 거 아니라고 톡톡히 교육을 받아서요. 누님 주변엔 그런 사람들이 많으셨나 봐요? 저는 일부러 기분 나쁘라고 실실 웃으며 큰 시누이에게 대꾸했습니다. 사실 더 기분 나쁘게 쏘아붙이고 싶었는데 애써 참았죠. 한편으론 큰 시누이에게 저렇게 말대꾸한다고 이 결혼이 엎어질까 걱정이 됐지만 뭐 그럼 이 집안과 제가 거기까지였던 거다 생각하기로 했죠. 이런 무례한 취급을 당하며 평생을 참고 살 만큼의 호의는 아니었으니까요. 제 걱정과는 다르게 시어머니는 유쾌하게 웃음을 터뜨리셨어요. 어머나, 숙희 제 임자 만났네. 어쩜 이렇게 혜경 씨는 말도 똑 부러지게 해. 돌아가신 어머님이 따님을 정말 잘 키우셨네. 역시 우리 혜경 씨야. 내 속이 다 시원하네. 누나, 이제 그만해. 더 해봤자 누나 혜경 씨 앞에서 본전도 못 찾아. 큰 신우는 그제야 표정을 일그러뜨린 채 입을 꾹 다물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작은 신우는 조용히 밥 먹기 바빴고요. 작은 신우는 제 결혼 전이나 후나 집안일엔 영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거든요. 장사를 하는 남편을 따라 부산으로 내려가 바쁘게 산다고 들었는데 그날도 하도 시어머니가 오라고 채근해서 얼굴만 비추러 왔다며 빨리 밥 먹고 장사 도우러 내려가 봐야 한다고 금세 자리를 뜨더군요. 그렇게 작은 신우가 떠난 후 근처 20분 거리 읍내에 살고 있다던 큰 신우도 밤맛 떨어졌다며 제 집으로 휙 가버렸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에 제가 나서서 식탁을 치우려고 하자 시어머니가 극구 말리시더라고요. 됐어요. 손님이 무슨 일이에요. 앉아 있어요, 얼른. 그래도 제가 이렇게 대접까지 받았는데, 그리고 어머님, 말씀 편하게 해주세요. 그럴까, 그럼? 그래, 우리 혜경이 일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 있어. 알았지? 일은 결혼하고 나서 해도 안 늦어요. 얘 현서가 딸기 좀 내와봐라. 혜경이 네가 딸기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알 굵은 놈들로 아침에 잔뜩 따다 놨단다. 참, 엄마가 돌아가신 후 오랜만에 느껴보는 엄마의 따스함이었어요. 코끝이 제멋대로 뜨거워져 애써 눈물을 참느라 혼이 났죠. 그렇게 남편과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남편과 시어머니가 함께 살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시어머니는 정말 좋으신 분이었어요. 남편과 제가 작은 언쟁이라도 벌일 때면 무조건 제 편을 들어주셨고, 제가 농사일을 돕겠다고 나가면 고운 손에 생책이 생긴다며 집으로 내쫓으시곤 했죠. 때문에 전 일이 아주 바쁜 때를 제외하곤 농장에 발도 들이지 못했답니다. 제가 집에서 하는 일이라곤 집 청소와 음식, 그리고 일하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새참을 나르는 정도였으니 이만하면 말 다 했죠? 가끔 큰 신우와 큰 심해부가 읍내에서 운영하는 한우집이 쉬는 날에 큰 신우가 한 번씩 놀러와 제 속을 뒤집는 말을 하고 가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자주 오는 건 아닌지라 참을만 했습니다. 숙희제는 지네 가게 장사도 그렇게 잘 된다면서 그 돈으로 정서방이나 여행이나 다닐 것이지 왜 허구한 날 우리 집에 와서 괜히 속을 뒤집어 놓고 가냐? 아유, 저 철딱선이 없는 거. 세아가 우리 일 나갔을 때 재오면 문 열어주지 말라니까. 왜 괜히 열어줘서 마음만 상해. 알았어요, 알았어. 다음에 꼭 문 안 열어드릴게요. 저야 그래도 남편과 시어머니의 가족이니 차마 문전박대 못했었는데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렇게 먼저 말을 해주자 참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혼자 있을 땐 집에 없는 척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마음이 편안한 나날을 보내니 아이 또한 금방 들어서더군요. 결혼한 지 1년 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제 아들 성주를 낳았습니다. 처음 성주를 품에 안아보던 날 소도둑처럼 생긴 남편은 그 작은 눈으로 구슬 같은 눈물을 흘리더군요.
시어머니 또한 아이를 안아보시곤 눈시울을 붉히셨죠. 아이가 어쩜 이리 천사 같을꼬. 고생했다, 우리 며느리. 고맙다, 고마워. 제 출산 소식을 듣고 큰 신우는 제가 산후조리원에서 퇴원한 후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신우의 얼굴을 보기도 전에 저는 신우의 방문 소식을 알 수 있었어요. 대문과 멀지 않았던 창밖에서 시어머니와 신우이가 신랑이 하는 소리가 생생히 들렸거든요. 아, 왜 못 들어가게 하는데? 나도 내 조카 얼굴 보고 싶다고. 올케도 괜찮은지 문병 왔다니까? 아, 진짜야. 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말어. 네가 또 와서 애는 잘생겼네, 못생겼네. 손이 신우가 왔는데 건방지게 누워만 있네. 이딴 소리만 하고 갈 거 내가 모를 줄 아냐? 아서라, 괜히 쉬고 있는 애 건들지 말고 얼른 도로 가. 아이 참, 나 엄마 딸 맞아? 생판 피도 안 섞인 애를 왜 딸인 나보다 더 끔찍히 챙겨? 나 서운하다고. 왜 맨날 집에 발도 못 붙이게 해? 우리 엄마 집인데. 엄마, 얼굴 확인해 봤어? 현석이 닮았어? 쟤 내가 찾아오면 맨날 집에 없는 것 같던데. 엄마랑 현석이 일할 때 몰래 싸돌아다니면서 다른 남자 만나고 다녔던 거 아닐까? 그렇지 않고서야 왜 허구한 날 집에 없어? 친자 확인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번엔 저도 안정을 취해야 하는지라 시어머니가 알아서 쫓아내시게 조용히 있으려고 했건만 듣자 듣자 하니 신우이의 말이 갈수록 지나치더군요. 저는 침대 옆 창문을 열고 고개를 빼꼼 내밀었습니다. 오셨어요, 형님? 제 목소리에 신우이는 두리번거리더니 이내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민 저를 발견하더군요. 아이고 아가, 시끄러웠구나. 뭐하러 얘를 아는 척을 해. 내가 알아서 보낼 테니 너 얼른 들어가라. 어? 공기가 쌀쌀해. 감기 들어. 고개 몇 분 내밀고 있다고 감기 안 드네요. 우리 엄마를 어떻게 홀렸길래 이렇게 올케를 싸고던데? 어? 홀리긴요. 어머님이 좋은 분이셔서 그렇죠. 형님껜 안 그러셨어요? 그 좋으신 어머님이 감사하지 못할 정도면 형님이 정말 답도 없는 짓을 많이 하셨나 봐요. 아, 그리고 저희 애기 이름은 성주고요. 이제 막 태어났는데도 완전 형님 동생 판박이에요. 지나가던 사람이 앞구르기 뒷구르기 하면서 봐도 현석 씨 아들인 걸 다 알 만큼이요. 아, 그리고 저 거의 항상 집에 있었는데 형님 오실 때마다 집에 없는 척 한 거예요. 어머님하고 그이가 형님한테 문 열어주지 말라고 하셔서요. 뭐?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내가 뭐 답도 없는 짓을 해? 네가 봤어? 봤냐고. 그리고 엄마 진짜 나한테 문 열어주지 말라고 했어? 그럼 네가 지금 하는 행동은 답이 있는 짓이니? 아이구야, 내가 널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 그래, 내가 문 절대 열어주지 말라고 했다. 내가 앞에 있어도 이따위로 말하는데 며느리 제가 혼자 있으면 네가 오죽했겠니? 얼른 안 가? 신우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더군요. 저는 한마디를 더 붙인 채 창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답도 없는지 지금 봤네요. 어머님이 못 감싸주시잖아요. 형님, 오늘도 어머님한테 쫓겨나실 것 같은데 조심히 가세요. 저는 감기 들까봐 어머님이 걱정을 너무 해주셔서 그럼 이만 들어갈게요. 이씨, 너 다시 안 나와? 야! 뭐야? 누나 또 와서 저 사람한테 행패 부리고 있어? 맨날 말싸움에서 져서 씩씩대면서도 왜 맨날 와? 누나 변태야? 얼른 가. 괜히 힘 빼지 말고. 그리고 신우이는 마침 집에 들어오던 남편의 손에 결국 질질 끌려 집 밖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당신 딸에게 그토록 짓궂게 말하는 것이 속상할 법도 하건만 시어머니께선 네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통쾌하다며 그래도 딸 자식 잘못 키워서 미안하다고 매번 저에게 사과를 하셨죠. 그렇게 평화로운 나날들은 우리 성주가 3살이 되던 해 돌연 무너졌습니다. 우리 가족을 산산조각을 내버린 사건이 일어났죠. 바로 제 남편이 돌아가셨다던 시아버지와 똑같이 경운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다 사고가 난 겁니다.
경운기와 함께 논두렁에 처박혀 쓰러져 있던 남편을 동네 주민이 발견하고 119에 신고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미 남편은 발견됐을 당시 숨이 끊어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남편의 사인은 뇌출혈이었어요. 경운기를 운전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졌고 그대로 경운기가 논두렁 아래로 추락한 거죠. 정말이지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저는 오열을 하다 몇 번이나 실신을 했어요. 아들을 잃은 시어머니 또한 저보다 더 힘이 드셨을 텐데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대신해 내내 저희 성주를 보살펴 주셨죠. 남편의 유고를 낙골당에 안치하던 날 하도 울어 눈이 벌게진 큰 신우가 비아냥대기 시작하더군요. 거봐 엄마, 내가 뭘 했어? 이래서 집안의 여자를 잘 들여야 한다고 했지? 제 부모도 죽었다며. 꼭 저런 팔자인 애들이 있어. 주위 사람 잡아먹고 사는 애들. 옳게 입이 있으면 말 좀 해봐. 어? 그렇게 건강하던 현석이가 왜 갑자기 뇌출혈이 왔겠어? 강숙희, 그만 못해? 조용히 네 동생 보내줘도 모자랄 판에 이게 뭔 소란이야. 그리고 지금 누구보다 제일 힘든 게 새아가일 텐데 우느라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겨우 서 있는 애한테 뭐 하는 짓이야. 네가 못돼 먹은 건 알고 있었지만 지금 막 남편을 잃은 애한테 그게 할 소리냐? 이 잔인한 기집애야. 엄마는 아직도 제 편 드는 거야? 제가 전현이 엄마 아들 내 동생 현석이 잡아먹은 거라고. 애초에 우리 집에 드러났으면 안 되는 애였던 거야. 팔자가 더럽게 사나운 년이라니까. 야, 당장 네 애새끼 데리고 우리 엄마 집에서 나가. 우리 엄마까지 잡아먹기 전에. 큰 신우는 말을 하다 점점 격앙이 되었는지 마지막엔 거의 울부짖더군요. 아무리 못된 신우이라도 자신의 동생을 아끼긴 했었나 보더라고요. 신우이가 그렇게 우는 건 처음 봤거든요. 신우이는 계속해서 제게 소리쳤고 둘째 신우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둘째 시매부와 구경만 하고 있고 시어머니는 저를 감싸며 큰 신우에게 호통을 쳤죠. 아직 어렸던 성주는 어른들이 소리를 지르고 싸우자 무서워서 엉엉 울어댔고요. 그리고 저는 평소처럼 큰 신우에게 반박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두커니 남편의 유골이 담긴 낙골함만 바라볼 뿐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이번에 큰 신우의 말이 다 맞는 것 같았거든요. 어릴 적 이혼 후 소식이 없는 아빠도 갑작스럽게 암으로 돌아가신 엄마도 그리고 남편까지 정말 신우 말대로 내 팔자가 싸나워서 주위 사람들이 모두 죽거나 떠나가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이 스멀스멀 제 안에 퍼져나갔죠.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후 저와 시어머니 성주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3일 만에 들어선 집은 고요하기 이를 데 없었죠. 울다 지친 성주는 콧물을 훌쩍이며 제 품에서 잠이 들어 있었죠. 어릴 적부터 코골이가 심했던 아이인지라 그날도 그릉그릉 코골이를 하고 있더군요. 장례식 내내 아이가 울던 배가 고프다고 떼를 쓰던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았는데 이상하게도 아이의 코골이 소리를 듣는 순간 정신이 퍼뜩 들더군요. 저에게 남은 가족은 이제 우리 성주뿐이고 이 아이를 세상의 풍파에서 지켜낼 사람 또한 저뿐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저는 그날 밤새 시어머니의 방에서 흘러나오는 훌쩍임을 뒤로하고 저와 성주의 짐을 쌌습니다. 제가 챙기고 싶은 남편의 물건들 몇 개와 함께요. 그렇게 저는 성주의 코골이 소리와 함께 밤을 지새웠고 마침 짐을 다 쌌을 무렵 초인종 소리가 들리더군요. 엄마, 나왔어. 밥은 먹은 거야? 다름 아닌 큰 신우였습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큰 신우의 얼굴을 보긴 싫어 나가야 되나 잠시 망설였지만 저보다 먼저 시어머니가 나가 문을 여시더군요. 아마 저처럼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신 거겠죠. 저는 차라리 잘 되었다 싶어 아기들을 메어 성주를 안고 양손엔 커리어와 짐가방을 든 채 거실로 나갔습니다. 오셨어요, 형님.
아니, 아가야, 그게 웬 짐들이냐? 이 새벽에 성주까지 데리고 어딜 가려고? 어머님, 저 이 집에서 나가려고요. 어차피 성주 아빠도 죽었고,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서운한 소리니? 나는 며느리 네 가족이 아니냐? 네가 왜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 내 며느리고 우리 손주 애미인데. 하지만 성주 아빠가 죽은 이상 저랑 어머니 남남이잖아요. 괜히 어머니께 짐이 되고 싶진 않아요. 성주는 제가 알아서 잘 키울게요. 나가게 해주세요. 사실 이대로 시어머니 곁에서 남은 평생을 살고 싶었지만 전 제 팔자가 시어머니까지 잘못되게 만들 것 같아 불안했어요. 그런 저를 보며 신우는 코웃음을 쳤죠. 에휴, 올케가 또 내 맘에 꼭 드는 소리 하는 건 처음 보네. 엄마, 올케 하는 말 들었지? 엄마랑 자기랑 이제 남남이라잖아. 쟤 잡지 마. 지가 지발로 나간다는데 그냥 내버려 둬. 수키 너 조용히 안 하니? 남은 누가 남이야? 수키 너만 내 딸인 줄 알아? 혜경이도 내 딸이야. 마음으로 낳은 내 딸. 며느라가, 아니 혜경아, 그 어린애를 데리고 도대체 어딜 간다는 거야? 어? 그러지 말고 다시 들어가 짐 풀자. 마음으로 낳은 딸이라니 저 말보다 저를 더 눈물 짓게 하는 말이 있을까요?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까지 더 이상 제 팔자에 말려들게 할 수는 없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떠나는 게 제 마음이 더 편해요. 이 시골에선 어차피 제가 돈 벌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갈게요. 이렇게 갑자기 떠나게 되어서 죄송해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히 계세요. 저는 차오르는 눈물을 들킬세라 재빠르게 짐을 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놀란 시어머니는 신발도 신지 않고 저를 따라 나오시더군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뒤로한 채 달리기 시작했어요. 성주도 짐들도 너무 무거웠지만 정말 온 힘을 다해 뛰었어요. 애타게 저를 붙잡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예, 예, 아가야, 가지 마라, 가지 마. 저 착한 것이 수키 말에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길래 저리 급히 떠난 후. 아이고, 혜경아, 제발 이 시애미 곁에 있어다오. 내가 너랑 성주 없이 어떻게 사니? 엄마, 그만해. 신발도 안 신고 그렇게 뛰면 어떡해. 관절도 안 좋으면서. 그만 잡아. 내버려둬. 계속 우리 옆에 있으면 엄마도 나도 다 잡아먹으려니라고. 가게 놔둬. 이 못된 거사. 어떻게 그런 말을 하니? 누가 누굴 잡아먹어? 아이고, 허리야. 혜경아, 뛰지 마라. 그러다 넘어져. 그렇게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뛰어가는 제가 넘어질까 걱정을 하셨습니다. 저는 차마 뒤를 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시어머니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렇게 다시 친정엄마와 살던 고향 천안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떠날 때 챙겨온 얼마 되지 않은 돈으로 작은 원룸 월세방을 구했죠. 남편 앞으로 된 재산들은 모두 시어머니께 남겨두고 왔거든요. 어차피 남편과 시어머니가 함께 땀을 흘려 번 돈들이니 제가 아닌 시어머니에게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요. 그렇게 저는 당장 일을 구해야 했습니다. 홀로 성주를 키우기 위해서는요. 하지만 결혼 전 일하던 회사는 이미 없어졌고 다른 회사들은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저를 면접에도 불러주지 않았죠. 어린 아이를 키우는 호러미는 식당 일을 구하는 것조차 쉽지 않더군요. 애가 있으면 갑자기 자주 결근을 한다는 이유로요. 저는 그렇게 몇 달을 일도 구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죠. 그렇게 가는 곳마다 퇴짜를 맞던 와중 저는 드디어 한 식당에 취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겨우 구한 일자리를 잃을까 급하게 성주를 맡길 어린이집을 알아봤죠. 사립이라 가격이 조금 비싸긴 했지만 어쩌겠습니까? 일단 돈은 벌어야죠. 그래도 일도 머물 집도 구해 앞으로 성주와 열심히 살아나갈 일만 남은 줄 알았는데
정말 제 억센 팔자 때문인지 시간이 흘러 어느덧 4살이 넘은 성주가 점점 아프기 시작했어요. 코골이가 점점 심해지는 것 같더니 언젠가부터 폐렴에 걸리는 일이 잦아지고 중이염은 아예 달고 살았죠. 동네 소아과에 가보니 조금 더 큰 병원에 가보라더군요. 전 식당 사장님께 양해를 구하곤 일을 쉬고 성주를 지역 내 큰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어릴 적부터 흙먼지를 많이 들이마셔 그런가 그냥 기관지가 좀 약한가 싶었고 그래서 코도 자주 막혀 코골이를 하나 했는데 성주가 아데노이드 비대증이라고 하더군요. 편도와 코 뒤쪽에 생기는 림프 조직이 너무 커 주변을 눌러 계속해서 중이염에 걸리고 코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코골이가 점점 심해지는 거라고요. 게다가 또래 환자보다 아데노이드가 많이 큰 상태라 호흡 문제로 자꾸 폐렴에 걸렸던 거라고 하네요. 그것도 모르고 전 동네 내과에 가서 폐렴약과 감기약만 먹이고 폐렴 예방 주사만 맞췄었는데 애가 이렇게 아픈 상태인지도 모르고 참 엄마 자격이 없죠? 의사는 성주의 나이가 어린 편이긴 하지만 비대증 정도가 심각해 빨리 절제 수술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입원도 하루만 하면 되고 비교적 간단한 수술입니다. 후유증은 조금 있겠지만 그래도 수술을 하시는 게 좋아요. 아주 드문 경우긴 한데 저렇게 비대증이 심한 아이들은 간혹 돌연사를 하기도 합니다. 아픈 성주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 날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남은 돈을 계산해 보았어요. 뭐 남은 돈이랄 것도 없었죠. 일을 구하지 못한 몇 달 동안 생활비가 전혀 없어 받은 대출금은 다달이 원금과 함께 빠져나가고 있었고 월세를 제때 내지 못해 보증금은 이미 바닥을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성주는 계속된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하기를 반복하고 있었으니 식당 월급은 나만 할 새가 없었죠.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술이라니 정말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행여 아이가 깰까 저는 밤새 화장실 문을 닫고 소리 죽여 끄끄 울었어요. 죽은 남편과 시어머니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아침이 밝은 후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아직 폐렴이 다 낫지 않은 성주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저는 1년여 만에 익숙한 곳으로 발길을 향했습니다. 바로 저희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시골집으로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돈을 빌릴 사람이 시어머니밖에 생각이 나지 않았거든요. 오랜만에 보는 집의 파란 대문 앞에서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냥 돌아갈까? 괜히 왔나? 하지만 성주를 이대로 둘 수는 없는 걸. 그래도 그렇게 매몰차게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떠나왔는데 이제 와서 나를 반갑게 맞아주실까? 내가 너무 염치가 없는 건 아닐까? 그때였어요. 끼익하며 제가 대문을 열기도 전 안쪽에서 누군가 문을 열더군요. 아, 깜짝이야. 뭐야? 올케가 여긴 무슨 낯짝으로 왔어? 바로 큰 신우였어요. 가게가 쉬는 날이라 시어머니를 뵈러 온 것 같았죠. 집에서 나온 의외의 인물에 당황한 것도 잠시 문득 큰 신우가 이 지역에서 비교적 부유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어요. 그래, 내 자존심만 내려놓으면 돼. 자존심 그까짓 거 성줄 위해선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그리고 크게 숨을 들이키곤 다시 눈을 떠 큰 신우를 바라봤죠. 큰 신우는 팔짱을 낀 채 안 입고 온 눈빛으로 저를 훑어보고 있었어요. 꼴을 보아하니까 남자라도 하나 잡아서 팔자가 핀 것 같지는 않고 설마 우리 엄마 돈 뜯어내려고 온 건 아니지? 저 형님, 죄송한데 저 50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없을까요? 우리 성주가 많이 아파요. 뭐? 500? 지금 올케 누구한테 그런 부탁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거지? 나야 나. 올케가 잡아먹은 남편 누나라고. 그런 나한테 뭐? 500을 꿔줘? 올케 미쳤어? 성주가 계속 폐렴에 걸리고 아파요. 수술해야 한다는데 수술비랑 치료비만 몇십이에요. 게다가 살고 있는 집 보증금도 다 떨어져서
다음 달부턴 길바닥으로 나앉아야 돼요, 형님. 집주인이 다시 보증금 전부 채워넣을 거 아니면 방을 빼래요. 당장 월급을 받아도 나가야 할 돈이 태산이라 그 보증금을 한 번에 마련할 방법이 없어요. 형님, 제가 열심히 일해서 되도록 빨리 갚을게요. 네? 우리 성주 좀 한 번만 살려주세요. 큰 신우의 못된 말에도 저는 성주만을 생각하며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신우는 제 말에 코웃음을 쳤죠. 옳게, 낯짝 한번 두껍다. 왜? 나는 답 없는 짓만 골라서 하는 년이라며? 예전에 나한테 그렇게 바락바락 한마디를 안 지더니 옳게 되게 웃긴 사람이네. 아쉬운 거 없을 땐 현석이랑 엄마랑 같이 날 그렇게 무시했잖아. 엄마랑 현석이는 내 가족이라 치더라도 생판 남인 옳게 네가 나한테 건방지게 굴 때마다 내가 얼마나 약이 올랐는 줄 알아? 이제 와서 아쉬우니까 바짝 머리 숙이는 거야? 무시하다뇨. 그냥 그때 형님이 하도 저한테 뭐라고 하시니까 그랬던 거죠. 이것 봐라. 옳게 돈 안 필요한가 봐?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에요. 제가 그때 너무 건방졌어요. 그래도 손윗사람 형님께 그렇게 말했으면 안 되는 건데 제가 다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형님,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님 동생의 자식이잖아요. 나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건데 성주 걔 진짜로 우리 집안 핏줄 맞아? 확실해? 예전에 집에 없는 척한 게 아니라 우리 엄마랑 현석이 몰래 진짜로 집 밖으로 나돌았던 거 아니야? 다른 놈이랑 붙어먹고 생긴 애 아니냐고. 아, 진짜 듣자 하니까 말 같지도 않은 말 더 이상 못 들어주겠네요. 뭐가 어쩌고 저째요? 뭐 눈에 뭐만 보인다고 형님 쉬는 날마다 어머님 뵙겠답시고 이 집에 눈도장만 찍고 나이트니 카바레니 아주버님 몰래 놀러 다니신 거 제가 모를 줄 아세요? 형님이 그러고 돌아다니시니까 남들이 다 그런 줄 아시죠? 저질스럽게. 뭐라고? 저질? 저는 씩씩대는 큰 신우를 뒤로 한 채 몸을 획 돌려 그 집에서 돌아 나왔습니다. 금방이라도 큰 신우가 제 머리채라도 휘어잡을 줄 알았는데 웬걸? 저를 쫓아오지 않더라고요. 그 성격에 웬일인가 싶었을 쯤이었어요. 큰 신우는 정말 상상 이상으로 몰상식한 짓을 제게 저지르고 말았죠. 거지 같은 년이 꼴랑 돈 500도 없어서 구걸하러 온 주제에 자존심은 재수없게. 큰 신우는 제 뒤를 따라오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바로 마당에 있던 세숫대야에 찬물을 가득 받아오느라 조용했던 거였죠. 방금 제 머리에 끼얹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이요. 아, 차가워. 이래서 부모 없는 것들은 상종하면 안 된다니까. 몇 년 동안 내 동생이랑 우리 엄마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편하게 호의호식하고 마지막엔 내 동생까지 잡아먹고 날른 년이 은혜도 모르고 또 돈을 뜯으러 와? 팔자 더러운 년 재수 없어서 소금 뿌리고 싶은 거 너한테 뿌리는 소금도 아까워서 물로 뿌려준 줄 알아. 참을 만큼 참았는데 더 이상은 못 참아주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큰 신우에게 달려들려던 찰나였어요. 갑작스레 제 등 뒤에서 누군가 튀어나왔습니다. 바로 제가 1년간 아주 그리워했던 시어머니였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진 시어머니 행동은 방금 제가 뒤집어 쓴 찬물보다 훨씬 더 우리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뭐가 어쩌고 저째? 이런 싸가지 없는 년이! 시어머니가 글쎄 큰 신우의 뺨을 세차게 후려쳐 버리신 겁니다. 큰 신우에게 달려들려던 저는 그 자리에 어정쩡하게 멈춰섰고 큰 신우는 잠시 어리 빠진 듯 시어머니를 올려보다가 이내 눈물이 그렁그렁해지더군요. 엄마, 지금 나 때린 거야? 그래, 때렸다. 네가 안 맞고 자라서 이렇게 못된 거니? 아니면 태어나기를 못되게 태어난 거니? 나는 널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어쩜 그렇게 표독스러워. 사람이 사람한테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거야. 게다가 멀리서 1년 만에 찾아온 귀한 애한테 물을 끼얹어? 뭐? 소금을 뿌려? 누구 마음대로 내 집 살림에 네가 손을 대? 왜 나한테만 그래? 생판 남인 얘를 왜 감싸?
쟤도 나한테 시끄러워. 고얀 년. 그동안 오냐오냐 해줬더니 네가 아주 눈에 뵈는 게 없구나. 다신 오지 마. 썩 꺼져. 얼른. 시어머니는 큰 신우의 손에 들려있던 대야를 뺏어들고는 큰 신우를 향해 휘두르기 시작하더군요. 아, 뭐 하는 거야? 간다고. 아이씨, 너 우리 엄마 돈 뜯어가기만 해봐. 내가 가만 안 둬. 알았어? 저게 그래도. 간다고. 그렇게 도망가는 큰 신우를 뒤로하고 저는 시어머니의 손길에 이끌려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언제 그렇게 성을 냈냐는 듯 저를 보자마자 제 두 손을 잡고 눈물을 뚝뚝 흘리시더군요. 아가, 잘 있었어? 아이고, 홀딱 젖은 것 좀 봐. 내가 얼른 가서 수건부터 가져다 주마. 아니에요, 어머님. 전 괜찮아요. 갑자기 이렇게 찾아와서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긴. 왜 더 일찍 오지 않았니? 내가 너랑 성주를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알아? 성주는, 우리 예쁜 손주는 잘 있고. 아이고, 우리 예쁜 며느리 왜 이렇게 더 말랐누? 수키가 하는 말은 다 무슨 말이야? 아가, 그동안 무슨 일 있었던 거냐? 어머니, 그게 사실은요. 시어머니의 걱정 어린 따뜻한 목소리에 저는 결국 울음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렇게 눈물 콧물 쏟아내며 저는 성주에 대한 이야기와 집 보증금을 전부 까먹은 이야기 등 그동안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죠. 큰 신우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다가 면박을 당한 일들까지 전부 다요. 죄송해요, 어머님. 오랜만에 찾아와서 이렇게 염치 없이 돈 얘기를 꺼내서요. 근데 정말로 생각나는 곳이 여기밖에 없었어요. 죄송하긴. 내가 더 미안하지. 그때 어떻게든 널 쫓아가서 붙잡았어야 했는데. 아니, 주머니에 돈이라도 더 쥐어주고 가게 하기만 했어도. 다 내 탓이다. 내 탓이야. 미안하다, 아가야. 어머니, 안 되겠다. 지금 짐 싸서 나랑 같이 천안으로 올라가자. 내가 우리 손주 괜찮은지 직접 봐야겠어. 돈 걱정은 마라. 다 이 애미가 알아서 해주마. 어머니, 정말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너무 죄송하고 감사해요. 제가 정말 염치가 없어서. 염치가 없긴. 이 돈 다 네가 두고 간 네 남편 돈이다. 이 미련한 거사. 죽은 네 남편 돈이면 당연히 네 돈이지. 이걸 왜 나한테 두고 가니 이거사. 어차피 내게 쓰는 거 아니면 이 돈은 평생 내가 쓰지 않으려고 했다. 원래 네 앞으로 갈 돈이었어. 그렇게 간단히 짐을 싸신 시어머니는 2시간이 걸려 저와 함께 천안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몸이 아픈 채로 어린이집에 맡겨진 성주를 보며 눈물을 쏟으셨죠. 아이고, 우리 강아지 혼자서 얼마나 아팠을꼬. 이 할미 왔다. 할미가 우리 성주 아픈데 다 고쳐줄게. 걱정 말거라. 이 할미 기억하지?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아이고, 이 똘똘한 거. 이 할미를 기억해. 어디 한번 안아보자. 성주는 시어머니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성주는 병원에 입원해 무사히 수술을 받을 수 있었고, 시어머니께선 저희 집의 보증금도 망설임 없이 집주인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시고 제가 일을 다니는 동안 집에서 성주를 돌봐주셨죠. 애가 아픈데 어떻게 혼자 어린이집에 보내냐면서요. 저는 시어머니 덕분에 당분간 한결 마음 편하게 일을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와 잠시 함께 지내는 동안 우린 자고 있는 성주 옆에서 목소리를 죽이고 도란도란 참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어요. 성주가 클수록 지혜비를 아주 쏙 담는구나. 생긴 거 말할 것도 없고 조용하고 얌전한 것이 아주 현석이 어릴 때랑 똑같아. 성주 아빠가 조용하고 얌전했어요? 상상이 안 돼요.
걔가 지아비 그렇게 보내고 우울증에 걸린 날 어떻게든 기운 차리게 만들겠다며 어느 순간부터 실없는 농담을 하고 다니더구나. 처음엔 얘가 왜 이러나 했는데 나중에 날 위해서 걔가 애를 쓰고 있다는 걸 깨닫고 나니 참 부끄러워졌어. 애미가 돼서 자식을 보듬어 주지 못할 망정 오히려 자식이 나를 보듬게 했다는 사실이 말이야. 그랬구나. 맞아요. 그 사람 속이 참 깊은 사람이었죠. 며느라가, 아니 딸아, 너 현석이가 죽고 성주가 아픈 게 네 탓이라고 생각하지? 앞으로는 혹여라도 그런 생각 말거라. 사람은 누구나 언젠간 죽고 언제든 아플 수 있는 거야. 나를 봐라. 내 남편 그렇게 먼저 보내고 내 자식도 먼저 보냈잖니. 살아남은 사람은 죄인이 아니야. 그냥 자연의 순리라는 게 그런 거다. 그냥 그럴수록 남은 사람들은 더 힘을 내서 죽은 가족들 몫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면 되는 거야. 성주 봐라. 지금도 네 손을 꼭 잡고 있잖니. 너는 지금 성주의 전부야. 성주의 온 세상이 해경이 너로 가득 차 있어. 그러니까 우리 힘내서 같이 열심히 살아가자. 알았지, 우리 딸. 어머니. 너무도 큰 따뜻한 위로에 목이 메어 차마 시어머니에게 감사하다는 말조차 나오지 않더군요. 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시어머니 품에 어린애처럼 안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등을 가만히 토닥여 주셨죠. 괜찮다, 괜찮아. 너한텐 내가 있잖니. 엄마인 내가 네 등 뒤에서 이렇게 항상 버티고 있단다. 그러니 언제든 내게 기대서 울어도 괜찮아. 시어머니는 그렇게 2시간여의 거리를 일주일에 한 번씩 왕복을 하셨습니다. 제가 찾아가겠다고 만류를 하는데도 시어머니는 개의치 않고 매번 바리바리 반찬을 싸들고 오셨죠. 그러다 어느 날은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으로 오시지 않고 저와 성주를 집으로 부르시더군요. 집으로 가니 시어머니는 제게 웬 통장 하나를 내미셨어요. 이게 뭐예요, 어머님? 성주도 계속 커가는데 언제까지 그 낡고 좁은 집에 살 순 없잖니. 내가 가지고 있던 땅이 있었는데 그 땅 판 돈이야. 이걸로 천안에 빌라 하나 사서 이사하거라. 네? 아니 어머니, 이런 건 못 받아요. 아직 어머님이 빌려주신 돈도 다 못 갚았는데 어떻게 제가 이런 걸 받아요? 전 못해요. 못하긴 뭘 못해. 엄마가 주는 건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거야. 이 애미손 부끄러워지게 하지 말고. 아니 어머님, 그리고 너 성주 엄마 아니니? 아무리 수술했다고 해도 기관지가 안 좋아서 그렇게 오래 고생한 애한테 그 낡은 집이 퍽이나 좋겠다. 잔말 말고 이사해. 어머님, 정말 어머니께 평생 갚지 못할 은혜만 지는 것 같아서 제가... 그때였어요. 밖에 대문이 쾅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 비밀번호를 멋대로 치고 들어오더군요. 엄마! 이젠 누군지 말을 안 해도 아시겠죠? 바로 잔뜩 성이 난 큰 신우였습니다. 엄마, 그 땅 팔았다며. 현석이 주려고 했던 그 땅 나 달라고 했잖아. 아니 그걸 왜 팔아? 그 돈이라도 나 줘. 어? 나 줘. 그걸 왜 널 줘? 안 된다고 했지. 네 몫은 너네 가기 시작할 때 미리 떼어서 줬잖아. 이건 현석이 땅이야. 아이, 엄마, 나 정서방 몰래 대출받은 거 걸리면 진짜 이번엔 쫓겨난단 말이야. 제발 나 줘. 나 줘. 이게 무슨 해괴한 꼴인지 큰 신우는 바닥에 대자로 드러눕더니 5살 난 어린애처럼 두 팔, 두 다리를 사정없이 휘저으며 울며 불며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시어머니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대꾸하셨어요. 없다니까. 이미 혜경이랑 성주한테 다 줬어. 시끄러워. 그걸 전현한테 왜 줘? 왜?
엄마 딸도 아닌데. 네 동생 아낸데 그럼 현석이 몫을 혜경이 주지 널 왜 줘? 썩 꺼져. 정서방 부르기 전에. 엄마 정말 미워. 큰 신우는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에휴하고 한숨을 내쉬더니 통장을 들고 저와 성주를 데리고 큰 신우를 내버려 두고 집 밖으로 나와버리셨죠. 그렇게 저와 성주는 어머님이 봐두신 빌라를 매매해 이사를 했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 성주는 7살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기관지도 건강해지고 폐렴은커녕 감기 한 번 잘 안 걸리는 튼튼한 어린이로 자라주었죠. 아, 그리고 큰 신우는 큰 시매부에게 이혼을 당했습니다. 큰 신우가 시어머니에게 그토록 돈을 달라며 떼를 썼던 게 큰 시매부 몰래 받은 대출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글쎄 큰 신우가 캬바레에서 만난 웬 제비한테 홀려 있는 돈 없는 돈 다 갖다 바친 모양이더라고요. 대출까지 받아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 대출이 끝이 아니었던 모양이었어요. 큰 시매부가 눈치를 챘을 땐 이미 살던 집으로 담보대출까지 받은 뒤였다고 하네요. 참 간도 크죠? 큰 시매부는 큰 신우의 머리채를 잡고 집 밖으로 쫓아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없던 두 사람의 이혼은 싱겁게 끝이 났다고 하네요. 유책 배우자임이 확실했던 큰 신우는 변호사를 써볼 생각도 못했고 담보대출 받은 금액은 갚지도 못해 결국 시어머니께 먼저 증여받은 재산으로 차렸던 한우 가게를 위자료로 빼앗겨버렸죠. 동네 망신이라며 잔뜩 화가 난 시어머니는 집으로 울며 불며 찾아온 큰 신우를 받아주지 않고 쫓아내버렸고 큰 신우는 한참을 엉엉 울다가 다른 지역에 사는 친구 집에 얹혀 살며 눈칫밥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큰 신우의 이야기를 왜 이렇게 자세하게 아냐고요? 사실 얼마 전 큰 신우가 제게 전화를 했었거든요. 올케, 잘 지냈어? 성주 몸은 좀 괜찮고? 성주는 아프든 말든 내치셨던 분이 왜 이제 와서 성주 몸 상태는 물으세요? 올케, 그때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땐 정신이 좀 나갔었나 봐. 올케, 우리 가족이잖아. 그치? 나 올케 남편 누나잖아. 나 한 번만 도와줘라. 어? 나 진짜 생판 연고도 없는 대전까지 와서 친구한테 눈칫밥 먹고 살고 있어. 정문석 그 인간이 진짜 내 주머니 먼지까지 다 털어갔단 말이야. 나 전셋집만 구할 수 있게 조금만 도와줘. 어? 형님, 제가 우리 성주 한 번만 살려달라고 500만 원만 빌려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할 땐 코웃음 치시더니 뭐요? 전세금? 형님 말씀 그대로 돌려드릴게요. 염치도 없지. 저한테 이런 부탁을 해요? 그리고 제가 돈이 어딨어요. 저 돈 없어요. 아이, 왜 그래. 현석이가 남긴 돈 있잖아. 우리 엄마가 그거 올케한테 다시 돌려줬다며. 아, 그지 같다고 무시했던 저한테 왜 전화하셨나 했더니 그건 또 어떻게 하셨대요? 형님, 죄송한데요. 우린 피 한 방울 안 섞인 생판 남이잖아요. 저 그런 남한테 적선해줄 돈 없어요. 우리 어머님이랑 성주 이렇게 제 가족 챙기기도 바빠서요. 아, 그리고 끊기 전에 한마디만 할게요. 형님, 자기 팔자는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타고나게 상팔자로 태어나신 것 같은데 왜 스스로 팔자를 꼬셨어요? 앞으로는 똑바로 좀 사세요. 아셨죠? 끊어요. 옳게! 옳게! 그렇게 전 큰 신우의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그때 당한 그 굴욕을 이렇게 갚아줄 수 있다니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너무 빈털터리가 된 게 좀 불쌍하긴 했지만 뭐 어쩌겠어요. 다 자업자득인 것을요. 그 이후 2번 다시 큰 신우에게선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요즘은 농장 일이 바빠 저희에게 자주는 못 오시지만 꼭 하루에 한 번 저녁엔 저와 성주와 영상통화를 하신답니다. 조금 전에도 성주와 시어머니 둘이서 전화 끊기 아쉽다고 얼마나 애틋하게 통화를 하던지
무슨 1년은 못 본 사이처럼 굴더라니까요. 바로 지난주에 뵙고 왔는데도요. 이렇게 행복한 요즘, 우리 큰 신우와 제 인생을 생각하면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 팔자 한 치 앞도 모르는 시간 문제라는 조상님들 말씀이 틀린 거 하나도 없다고요. 누구든 계속되는 악재를 맞닥뜨리면 한 번은 자신의 팔자를 원망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바로 저처럼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은 불행하더라도 바로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고 또 타고난 팔자가 정말로 불행하다고 한들 여러분 스스로 내딛는 희망찬 발걸음을 그 팔자가 방해하지는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저 같은 박복한 사람도 어딘가에서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사실, 힘드실 때 다들 한 번씩 떠올리며 모두들 희망차게 사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